오늘 세미나에서는 아주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현재 단국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시는 김용훈 교수님이신데, 아주 선생님의 원 분야 연구 분야는 수학, 위상 수학, 수학사였지만은 또 한일 문화 비교, 또 원형 사관, 또 최근에는 복잡계에 대한 논문이나 또 책도 많이 출간하셨습니다. 최근에 이 자료를 보니까 2000년 이후에 출간된 책만 해도 10권이 넘습니다. 아주 굉장한 정말 업적이고, 선생님께서는 일찍 와세다 대학에서 수학하셨고, 그리고 이제 미국 어번대 대학원에서 석사 마치시고 캐나다 엘버타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를 획득했습니다. 그 후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조교수를 역임하시고 한양대학교 교수로 오래 계셨습니다. 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직도 하셨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단국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수상 경력도 아주 다채로우신데, 한국 출판문화상, 또 서울시 문화상, 대한수학회 공로상, 일본 국제교류기금 교류기금상, 우길중광장 등 여러 행태의 상을 수상하셨고, 아주 최근에 이 풍수화라는 아주 굉장한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들을 말씀은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겠습니다. 또 얼마 전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30년쯤 전입니다. 저도 한일 민족의 원행이라고 또 이런 책도 일찍이 내서 아주 이것도 정말 논의가 활발했던 그런 저서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에서 다른 꽃이 핀다는 한일 민족의 원행 연구,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어 가지고 한중일 삼국의 민족 원행을 다룬 풍수화라는 책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새 문명론으로서의 원행 패러다임인데요. 민족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민족 원행을 이렇게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단 정신이 한 집단의 정체성을 만든다는 이론은 이제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집단을 민족이나 국민에 초점을 맞추어서 민족 정신이나 국민 정신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어원적으로 이렇게 보면 프랑스의 계몽주의자 몽테스큐이는 1748년에 출간한 그의 법의 정신에서 여러 나라의 법의 차이를 국민 정신의 차이에 기초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후 낭만주의 철학자 요한 폰 헤르더는 민족 정신을 각 민족의 풍토, 언어, 예술, 종교, 역사 등을 중심으로 이성보다는 감성을 기초로 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게오르크 헤겔은 민족 정신을 개인이나 개인 정신이 상호작용하는 총체 이상으로 보고 민족에 내재하는 실체로서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저는 민족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이 문제를 좀 생각했어요. 해반 취급,
일본이 폐만되어 가지고 내가 그때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유행한 것이 그 실존주의 철학이었어요. 그 전쟁이 끝나고 일본 살짝 허탈해지고 그때 유행한 것이 그 하이데거였어요. 그런데 그 하이데거의 그 철학에 그 사람은 그 시간을 두고 죽음으로 존재를 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자기 삶을 의미를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일본의 그 와츠지 같은 아마 일본 철학의 그 니시다 철학 그 계통의 사람인데 와츠지라는 사람이 하이데거한테서 공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간의 실천은 무엇이가 안뿐이냐? 시간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의 실천을 결정하는 것은 현재 이 공간의 의미도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공간의 의미를 생각해서 그 사람은 풍토론을 냈어요. 그래서 그 풍토로 대개 어떻게 나눴냐? 그러면 그 유목민족의 그 유목민족과 그리고 몬순지대 또 하나는 그라파의 그 목창지대 대개 이 세 개로 분류해 가지고 이 세 개의 분류에서 나타나는 인간형 그 사람의 풍토론의 그 부제가 풍토 인간학적인 고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풍토의 인간과를 관계했어요. 저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왜가 그 받은 이유는 내가 일제시대 그 일본에 살면서 굉장히 그 일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데 왜가 내가 한국적이냐? 왜 한국 사람이 그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민족성이 틀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말하자면 중학생 시절부터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한 와츠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와츠지가 그 몬순지대라고 기종했던 한중일 이것도 똑같은 그 변홍사 지대고 말하자면 몬순지대인데 그 기종 갖고는 한중일이 구별을 못해요. 그 사람은 그 몬순지대의 사람은 참을성이 있고 소존적이고 그런 얘기를 해서 구별을 하지만은 저는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같은 풍토 속에서 몬순지대에 있는 한중일이는 어떻게 달며 한중일의 풍토의 영향은 무엇이냐는 문제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풍토 결정론이라는 것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었을 때입니다만은 저는 어디에 눈을 돌렸냐 그러면은 일본의 지형입니다. 풍토라고 보다도 일본의 지형을 제가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그것은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가 일본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중퇴로 그만둬서 왔으니까 그때 21살인가 조금 그런 나이였습니다. 내 고향에 와서 제일 처음에 내 고향이 그 전라도 나주 용산강교대인데 굉장히 쇼크를 받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무엇이냐 같으면 용산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강의 뚝 안에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일본에서는 좀 생각할 수 없는 그 농사인데 그 뚝 안에서 뚝 밖에서 보통 농사 짓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은 그 뚝 안에서도 그 말하자면 홍수가 나지 않으면은 농사가 가는 거거든요. 그 틈을 이용해서 하는 내가 한국이지만은 그 한국의 농부들을 보면서 왜 그런 발상이 가능한가? 일본은 절대 그런 발상을 못 할 텐데 왜 그것이 처음에
한국에 당한 인상이었어요. 근데 일본 열도는 잘 아시다시피 한 3,000m가 넘는 상이 한 20개가 넘고 지금도 활화상이 한 20개가 되고 어딘가 지금 일본 한쪽에서는 지금도 화산이 폭발하고 있고 지진은 거의 한 20년 만에 수만 명의 피해를 내는 지진이 일본 곳곳에 거의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 전혀 다른 풍토입니다. 근데 일본의 고산지대 그에는 그 분지가 한 200개 정도의 분지가 깔려 있는데 그 분지에서는 그 아까 말씀하던 지진이라든가 화산의 지대에는 일본 전국에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만 받거든요. 최근에는 동북지방 받았습니다만 어느 때는 동경 지역에도 오고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한 대처 특히 일본의 그 강은 큰 산에서 나와서 강이 아주 급류입니다. 작고 처음에 일본에 왔던 그 명주유신 뒤에 왔던 화랑의 토목사는 그 강을 보고 이게 강이냐고 이게 폭포 아니냐고 그럴 만큼 폭포의 성격이 강의 성격이 나는 그 강의 성격이 변홍사지대에 있는 농민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거 아니냐 그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일본의 홍수는 누가 막아야 되느냐 그러면 지역 권력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 평야부 분지 일대의 치수를 도맡아야 돼. 그래서 그 치수의 그 형태가 그 언제든지 농사에 맞추니까 시간이 급하고 그래서 일본의 권력의 존재 이유가 첫째는 치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다른 천재 지배형도 그랬지만은 특히 치수에는 이 사무라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지만 그 지배 계급이 해가지고 농민을 동원해서 치수 사업을 한 가지 그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일본 곳곳이 다 그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곳곳에 있습니다만은 그 나고야 집안에 기소가와라는 거 있는데 지금 에도 시대 그러니까 지금도 한 200년도 조금 전이죠. 있었던 그 홍수 때 그 사츠마 본의 무사들이 1,000명이 가서 그 치수 사업을 근데 그 치수 사업을 하다가 그 무사들이 그 농민을 그 동원해서 오는데 실패로 하면은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기에 맞춰 농사는 뭐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가 어떤 간에 시기에 맞춰서 공사를 맞춰야 다음에 농사가 되고 세금을 받고 권력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무엇을 하냐 무사들이 배를 깔습니다. 내 책임 이거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면 다음에 와서 투입해서 그 사람이 공사를 해서 그런데 그 공사가 끝났을 때 동결해서 배를 갈라서 죽은 사람이 54명입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 정치를 했던 그 사람이 고급 무사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를 갈라서 죽어간데 내가 살아서 어떻게 집에 들어갈 수 있냐. 그 사람도 배를 갈라서 죽고. 막 그런 그 강한 책임의식. 그거에 따르는 그 농민들의 순종성을 할 수밖에 없고 비단 이것이 홍수뿐만 아니라 일본의 천지배이라는 것 지진이 되었든 태풍이 되었든 쓰나미가 되었든 화상이 되었든 그건 누구가 책임을 다할 수가 없는 천재. 근데 이것에 잘 나타난 거 지금 한국 분이 일본에 가면은 일본 인상이 무엇이냐 또 거꾸로 한국 사람 일본 가면 무엇이냐면은 첫째
왜 일본에 그렇게 신사가 많냐? 그리고 신사의 날짜가 신사마다 틀리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을 볼 때 처음에 놀라운 것은 신사가 없다는 거. 신사가 없는 대신에 가문마다 그 사다 그 소원이 있고 그 옆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없어요. 신사에 해당하는 것이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그 신사를 중심으로서 평소에는 무엇을 하냐면 그 신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제사가 있습니다. 그 신사마다 틀리는데 가령 그 신사의 그 제사를 일본 말로 마쓰리라고 마쓰리. 그 마쓰리라는 말은 한국어의 맞이한다. 맞이리. 그것은 그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같은 문화권이었고 언어도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지도부는 전부 대부분 백제 사람이 맡았어요. 평소에는 단결하는 법, 결석하는 법을 배우고 제가 경도에 있을 때 일인데 한번 국무총리가 외국 손님이 오니까 차를 가는 길하고 마쓰리 신사의 행렬하고 일찍 부딪히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좀 시간대를 좀 바꾸든지 우회를 해달라고 하니까 경도의 일개 동장이죠. 동장이 당신 정권은 기껏해야 2년도 못 갈 것인데 이것은 청령 이상의 역사가 있다. 당신이 이 무게로 생각해보라. 우리 마쓰리를 당신들 관심 오지 말아라. 제가 했다는 그것을 내가 현장에서 본 일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그 사람들이 중심 생활에는 마쓰리.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은 권력을 중심으로 하고 권력을 무서워하고 무서운 것을 조심으로 하고 자기 주장을 아는 것 이것을 일본말로 가시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제일 윤리적에서 같은 우리 유교권이지만은 그 유교권에 있으면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러면은 순종, 권력에 대한 그래서 중을 중요시하고 일본의 국민문학의 우뜸은 주신구라라 그래가지고 자기 주인공을 위해서 주인을 배를 갈라서 죽는다는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한국의 그러면 강의 형태는 어떠냐 같은 변호사 치면서도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강이라는 것이 평행청이에요. 요난의 농도의 높이하고 간바닥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뿌리만 빠져버리고 금방 늘어가고 그래요. 나는 배를 한 사람에도 책임지고 배를 갈랐다니 배는 고사하고 책임지고 치수에 임한 일을 못 봤습니다. 오히려 농민들이 자주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한국의 지수는 대개 보미가 보죠. 보 만드는 거 아주 간단한 거. 큰 강의 수로로 바꾼다든가 큰 유수지를 만든다든가 하는 강공사는 거의 없었어요.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오히려 삼국시대에 있던 신라시대라든가 백제시대의 뚝이 거의 남았지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개수하고 그게 맞다는 기록으로 거의 못 봤어요. 저는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러는가는 모르지만은 그러면 한국 사람은 어떤 일본 사람은 권력을 안 믿는다. 권력에 유정하지 않는다. 한국의 권력은 외침이 오면은 외국에서 침략하면 제일 처음에 도망가 버린다. 역대 왕조의 왕이 그랬고
그 목사의 그래서 뭐그 원인이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은 한국 목사의 그 지방 관리가 부임을 하면은 1년을 못 돼가지고 갈고 10년은 한 달 말도 갈기도 하고 관리는 뭐 때문에 거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관리 후 존재가 말하자면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 제가 어느 그 역사학과 교사한테 들은 얘기지만은 조선 시대의 전라도 그러니까 제주도, 전라남북도, 충청도 일부 거기에 있던 관리의 수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2몇 명 정도라. 2명. 거의 관리라는 거 지방가라는 것은 그 지방의 그 말하자면 아전이 있었죠. 관리라고 뭐 하는 거는 거의 필요 없었던. 그죠 무반비 시대. 거기에서 한국적인 자연주의. 한국 사람이 그 대신 충이라는 말 대신에 효를 좋아하고. 말하자면 한국의 근민문학이라는 것은 하나가 심천전이 된 이유가 그거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사람이 그 천지지변이 한국이 세계에서 아마 내가 알기에는 가장 천지지변이 없는 나라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홍수가 좀 있기는 하지만 지진은 거의 없었죠. 있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것이 민족의 돌아옴으로써 민족의 의식에 집단 의식에 남은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명력은 강하죠. 누구를 의존하고 내가 혼자 살아요. 인내천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내가 그게 보편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사상을 가진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아주 강한 생명력. 심천은 근민문학에서 심천이 되는 것은 효가 중심이지만은 그 심천이는 물에 몸을 던져도 반드시 살려놔야 하는 것. 그러면서 한 500년 살았다는 노래를 부르는 아주 특수한 민족성을 가지고 온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 중국은 어떠냐? 중국의 역사는 뭐 처음부터 그 요순 시대부터 그 수리 역사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완조의 초대왕 대우공은 수리우를 성공시킨 환자로서 지금도 가장 많이 중앙을 받는. 그런데 그러면 중국의 권력의 소재는 어떻게 되느냐? 중국의 강은 지방의 농민이 소수의 농민이 모아서 견딜 수 있는 수리는 없어요. 그 강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 황하의 강을 예로 든다면은 그 물 한 말 속에 흙이 석 대 나온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만 상류에서 오는 물은 해마다 오는데 강바닥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뚝이 높아져요, 점점. 그래서 천장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강의 성격은 그 강바닥이 옆에 연안의 토집은 땅보다 높아버려요. 결국은 해마다 올라가다 보면 중국 역사는 그 역사인데 그러면 강의 한쪽이 뚝이 무너져 버린다고 하면은 그 피해가 몇 개성 그렇게 피해자는 몇 천만 단위로 나오는 이재민이 나오는 저 팔박의 대지에 나옵니다. 그 홍수가 나서 도망가 가지고 어느 그 강연에 나옵니다. 어느 홍수가 그런 홍수를 봤기 때문에 환제의 존재 이유가 치수에 있다. 막 그것을 얘기한 사람이 그 비트포겔 그 콜롬비아 대학에 있던 그 경제학자죠. 그 사람이 중국어의 과거제도, 궁극의 사회제도 모든 것을 그 수리사업 하나로 설명한 비트포겔의 업적이 있습니다. 하이드로카르트. 그러나 농민에게는 실제 환제의 고마움을 물론 느끼지만은
절실하지는 않네. 환자는 멀리 서울에 있으면서 대권력을 갖고 자격으로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죠 사기에 스펄 사기에 나오죠. 그 격양가의 세계. 하늘은 너무 높아서 하늘이 인간을 돌봐준다 그러지만은 실제 하늘이 우리를 돌봐주기에는 하늘이 너무 높은 데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도와준 일은 없고, 환자가 무엇인가 해준다 그러지만 환자는 멀리 서울에 있으니까 나는 본 적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것을 위조해서 언제든지 인간은 공동체로 만나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공동체가 필요하느냐? 그것은 그 중국말로 방이라고죠. 지금 태자방이라고 방 있지 않습니까? 봉건주의 봉에다가 근 쓰는 그 방이 있습니다. 방이라는 그 성격은 말하자면 지방의 혈형, 지형, 그 현재 우리를 좋아해서 남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는 비밀 교사 같은 조직입니다. 가장 유명한 지금 중국의 태자당도 하나의 방이죠. 그리고 중국의 유명한 재벌, 절간 재벌, 장개석이 부인 손미령, 송경례, 손문의 부인 송경례, 또 하나 누구더라? 공상이의 부인, 전부 현재가입니다. 그래가지고 권력 대돈을 재벌은 대재벌지요. 저들끼리는 모두 남편들은 공산당하고 중공하고 서로 틀리지만은 아내끼리는 다 통할 수 있는 독특한 그 중국식 조직관이라는 것이 방의 세계인데, 그것이 그래서 나는 중국의 근민문학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삼국지의 세계. 삼국지의 세계는 무엇인가? 우형제의 세계 아닙니까? 우형제끼리 하는 세계. 그 현재 우리 중국의 유교적인 동양문화를 유교라고 하지만은 중국의 유교는 우리 같이 물론 효는 중요하고 중도 중요하지만은 일본은 중도 아니고 우리 유형제를 맺고 그 참 가까운 사람은 우리를 다 한다는 그런 윤리관도 아까 얘기했던 삼국마다 다 다른 것이고, 지금 나는 중국의 공산당의 역사를 읽으면서 우리 젊은 시절에는 많이 유행했었다. 우리 또래 사람 다 읽었습니다. 또 결정론을 피하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비트 포겔이라든가 와스지라는 사람들의 풍토론이 아니라 사회하고 윤리하고 기반에 맺히는 얽히는 풍토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두 번째 민족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를 지정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정학이라는 건 한반도라는 역사의 위치입니다. 요즘에 내가 나 개인으로 봐서는 이분은 내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나중에 비판해 주시죠. 나는 요즘에 한국의 역사인식이라든가 역사 교과서 문제를 해가지고 여기 역사 선생님 교수님 계시면 죄송합니다. 이게 도대체 한국의 역사 교육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생각한 것이 한국의 지정학이 해양 세력하고 대륙 사이에 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것을 결정했던 백간전투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한 줄도 안 나와요. 백간전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663년에 전라북도 지금이 병산반도입니다만 지금 통진강 그 밑에 있는 그 섬에서 일본 백제가 처음에 660년에 부영한 낙송호가 함락해요. 신라하고 당의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 당시 백제의 분국이었습니다. 외국이라는 것이 분국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외왕의 옆에 누구가 있었냐면 백제 우장환의 동생 요풍장이 있었어. 그게 분국이니까 이럴 때면은 식민지와는 전부 좀 다르지만은 말하자면 식민지와 비슷한 것이요. 요새 뭐 굳이 이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제일 처음에 먼저 요풍장 우장왕의 동생에게 5천 명의 군사를 시켜서 북은 온전하러 가라. 이미 부여는 망했는데 부여성은 함락하는 그 후에 그 뒷받침으로 해서 5천만 이외에 2만 7천의 수군을 구주에 있던 구주에 집결한 일본 수군이 아까 얘기했던 병산반도 준송의 부흥궁이 본거지지요. 부여성이 망했으니까 이렇다면 게리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을 도우러 오는 거죠. 그것을 당의 수군이 지키고 있다가 전멸을 시켜버려요. 그 사건이 백간전투입니다. 알기 쉽게 얘기를 한다면 그 백간전투로 인해서 일본이 외가 독립해서 일본국이 되고 외왕이 천황이 됩니다. 그때 전멸됐으니까 나머지 있었던 백제 귀족들이 전부 일본으로 갑니다. 그리고 일본의 종사, 일본 서기를 쓴 사람이 백제 학자입니다. 백제개우 학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663년 백간전투에서 망했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을 우리가 참 중요시해야 되는데 오늘로서 백제우 일문 끝났다. 어떻게 하여 다시 한번 고향에 아니라 곰나루 금화나리라고 일본 말로는 금화나리에 있는 지금 공주제요. 우리 조상의 묘소를 찾을고 온통한 아주 원만스러운 원수에 대한 굴이 거기에 한 줄 써요. 그래가지고 일본 백제 귀족들은 다 가버렸어요. 갈 수 있는 사람은 다 갔습니다. 그래 그 간 귀족들의 힘으로 일본은 인재들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지만은 그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민족의 집단무의식이 내가 얘기하는 집단무의식이라는 것은 민족의 한이라가 아니라 민족의 역사적인 경험 민족이 역사로 겪으면서 또 겪은 갈등 그러한 것이 무의식이 개인의 무의식이 집단화되어 가지고 집단 무의식 민족의 행동으로 지배하는 문화도 지배하는 기본적인 민족의 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융어고 저거는 그런 의미에서 다룹니다만은 그 집단 무의식이 내가 말하는 원형의 백제멸망 때 당한 신라에 대한 오만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본 서기에 분명히 나와 있고 일본인이 한국에 번번이 나타내는 차별의식, 적개의식은 자기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는가 모르지만 그 무의식이 나와요. 하나 재미있는 거 이 얘기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자의 가해자의 역사는 청년 두고도 변함이 없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1300년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변함이 없다면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의 그 집단 무의식이 1300년 전에 당했던 집단 무의식에 당했던 원한의 감정이 일본의 무의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과정에 백제에서 도망가면서 제일 종착지가 어디냐 같으면 시모노세키 일본 열도의 구간 야마구치현입니다. 지금 아베의 고향입니다. 이 말하자면 타라는 종안론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거는 이등반문이 출신이고 테라우치 총독이 그 출신지이고 민비로 지금 미우라 고로가 그 출신이고 역대 한국의 해진 지도자들은 전부 거기에 나왔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백간 전투에서 일본 수군을 지도해 온 일본 수군 우자완의 동생 요푼장을 뒤에서 보호해서 왔던 대장의 이름은 아베이라고. 내가 왜 아베라는 것을 이유 알겠죠? 지금 그 아베입니다. 우연인가 모르지만은 경상도 신라 출신 박근혜 씨하고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백한 전투의 한이 부대찌고 있는 게 아니야. 자, 그 백한 전투는 역사적으로 세계 한국사로 본다면 이 얘기지만은 동양사 전체로 해서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어떤 전쟁을 우리는 백간 전투의 가장 기본 전투는 무엇이냐면은 동이적이라는 것 제가 말하는 것은 몽고적 계통의 적으로 말하자면 부여족이라든가 기만민족이죠. 말하자면 몽고 기만민족이라는 뜻에서는 전혀 중국 한족과 틀리는 두 민족의 싸움이었다. 고구려는 무려 4번이나 중국 본토에 들어가서 침략을 하고 수나라 왕을 망하게 하고 당나라 처음에 태조를 병들게 하고 수양조를 죽게 하고 아주 맹렬한 나라였어. 고구려 만주 일대로 진짜 거의 지배하고 그 막 고구려가 어느 때는 그대로 뒀다면 중앙에 들어갈 사람인데 그 후손은 결국 청나라가 들어가긴 했지만 그 이후에 고구려가 없어져 버립니다. 실제 신라 통일의 용토라는 것은 지금 휘종선보다 조금 위죠. 그리고 통일을 했다겠자 서울을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대로 경주에 있으면서 조그마한 도를 지키고 겨우겨우 남았는데 그러면서 나는 그것을 신라 통일은 오늘날 한민족의 온영의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 조기적거든요. 그것은 뭐냐? 그 이전에는 신라를 화란 정신을 자랑했고 백제는 사우라비 정신을 자랑했어. 사우라비 계백장군이라든가 그 일본 백제 사우라비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일본으로 가서 사무라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사무라이가 원한 사우라비입니다. 사우라비. 사우라비. 네. 그거 사우라비라는 것은 일본으로 가서 사무라이가 되어버렸어요. 신라 화랑은 무엇이 되어버렸을까? 선비 정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시시간 정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결국 신라 이후에 홍익인간 전쟁은 안 한 나라. 그것은 말을 줬잖아요. 전쟁을 못한 나라. 중국의 4대 한 나라.
내가 지금 그것이 내가 원형이라는 말을 하는데 원형은 시대마다 이렇게 조금씩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지만은 이어가는데 가령 말하자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역사 인식을 요구하면서 왜 전국의 동북 공정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해? 참 그거 이상하죠. 그러면 최근의 일을 생각해 봅시다. 최근 6.25 사변, 6.25 전쟁 때 중국의 의원분이 왔는데 왜 말 못해? 지금 중국 의원분이 와서 우리 통일을 막았단 말 할 사람 없죠. 가끔 메가다이 동상을 끌어내리자는 말은 있어요. 그런데 왜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못하냐? 나는 그것이 신라 통일 이후에 누적된 사대, 우리가 누적된 사대로 그래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중국보다 문화국이라고 해서 동방 예지국이를 내세웠지만은 신라하고 완전히 다른, 예전 신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신라. 그리고 그때 있었던 백제의 그 말하자면 삼청국녀의 정신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일본에 가버렸어. 그 가는 예로 들면 낙화삼촌 죽은 이 얘기는 일본 사람이 사이파에서 재형했고, 옥새 quebec 장군이 옥새로 했다 다 처자를 죽이면서 줄정한 역사는 어디에 남았냐? 일본의 옥새. 일본이 함락될 때마다 다 배를 갈아서 죽은 게 그거에 남아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 역사라는 것은 옥새를 가르치는 것이냐. 내가 한번 역사 선생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야당했더니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역사란 무엇인 거니? 깃발 밑에 사람이 쓰는 거 아닙니까? 깃발을 두는 사람이 기록을 한 것이에요. 깃발을 두는 사람은 전쟁에 이긴 사람이 기록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 역사의 그 절대성이라든가 그런 얘기한 사람들 보면 정말 그 이해를 못하는, 나는 참 그 역사 교육은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진짜 역사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같으면 역사에 흐르는 정신이 무엇인가, 고유명사를 외우고 연대만 외우는 것이 역사인가? 나는 그것을 몇 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디까지를 우리 역사를 볼 것인가? 우리 역사적인 기억은 어디까지 있느냐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사는 아까 얘기한 것이 천재라든가 혼수가 많으니까 빨리빨리 잊어버려요. 천재는 원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가 때문에 이런 탓이라면 타서 할 틈이 있으면 빨리 가서 그 복구시켜야 되고, 빨리빨리 잊어버린 것이 그 나라의 윤리입니다. 가령 말하자면 그 사이고 사진 내놨으면 이 사람은 명치유신 때고 공로자였고, 그런데 춘향은 어때요? 님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이냐? 기다리기만 하요. 그러니까 끝이 없고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돌아가신다는 것은 온천에 오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다시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의 시간관하고, 한국의 시간이 뺑뺑 도는 시간이라면 일본 시간은 지나가 버린 것이다. 그 시간관하고 맞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제가 서주에서 지고 갖고 온 것인데, 그 진해, 송나라의 그 진해가 말하자면 원이 와서 그 오랑캐가 와서 침략하니까 송나라가 그 타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 그 주자약이 좀 생길 때니까 그 흑백 농장이 굉장히 심할 때인데 완전히 역적이 돼서 지금 그 역적이 돼가지고 두 부부가 그 쇠고리에 묶여서 가두어놨어요. 그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 없는 여자아이가 와서 춤을 배치고 있어요. 왜 그것도 그러냐. 근데 그것도 또 신기한 나에게는. 그러니까 갈찰 쇼크였어. 중국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천년의 제인이다. 중국의 역사라는 것은 한 번 기록된 것은 안 바꾼다는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삼국사에서 지금 역사 전쟁을 합니다. 나는 외교사에서 여러분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류 역사도 길게 해왔지만 외교사에서 역사 문제가 외교 이슈화 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될 수 예외가 있을랑지 모르겠으나 나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역사관이 뚫리고 시간이 뚫리는데 당신이 언제까지 기억하고 언제까지 역사로 삼을 것이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 지금 우리 같은 교수님께 이문없게 얘기합니다. 역사 문제라는 것이 정말 이거 바보스러운 이게 왜 특히 외교에 있어서 역사 문제라는 것을 내세운 것은 노고 나오고 같이 지내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같은 것으로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고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가 나는 풍토를 가지고 강의 성격을 가지고 또는 근민문학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관을 원형이라는 것, 민족 역사를 지도해는 원형이라는 것을 설명해 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민족이 집단에서 국가를 만들었을 때, 민족의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의 체험. 우리가 백간 전투 후에 결정된 것은 지정학이 결정되고 없어요. 그때. 지정학이 어떻게 결정됐냐? 대륙 세력과 해안 세력의 사이에 끼어버렸어요.